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법정 안에서 아무 죄도 없이 피고인으로 서게 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여성을 변호하지 않으려 한 사건에 한국인 변호사가 등장하며 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애슐리입니다. 한국 이름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애슐리라고 불러요. 저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번역 일과 주말마다 하는 미술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한국어를 전공했고 한국 문학과 드라마에 푹 빠져 살았죠. 그래서 주로 한국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번역 마감일에 쫓기고 밀려오는 학자금 대출 상환 고지서에 한숨 쉬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를 영어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적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밤새 단어 하나하나를 고민하던 순간들이 기억나네요. 주말에는 미술관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가끔 한국 미술 전시회가 열릴 때면 더없이 기뻤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제 마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3개월 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갑자기 경찰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방금 그 가게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고 용의자의 체형과 옷차림이 저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분명 그 시간에 저는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옷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고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다음 날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바빠 보였고 제 사건을 자세히 듣기도 전에 빠르게 마무리하려 했어요. 괴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법정 심리에서 검사는 저를 마치 확실한 범인인 것처럼 대했고 국선 변호인은 형식적인 변론만 했을 뿐이었어요. 제 알리바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절차대로 진행되는 기계 같은 법정이었습니다. 제가 미술관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검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누군가 저를 대신해 출근 기록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미술관 일은 이미 잃었고 번역 의뢰도 끊겼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곧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법정 심리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지친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방청석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말을 건네는 한 남성을 발견했어요. 동양인 외모에 단정한 양복 차림의 그 사람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한국계 국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제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잠시 소란스러워졌고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악몽 같은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휴정 후 법정에 다시 모였을 때 그 한국계 변호사 김준호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무죄를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왜 저 같은 낯선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의는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변호사 김 씨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각도별로 분석했어요. 미술관 출퇴근 기록부터 지하철 탑승 기록까지 저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심지어 제가 입었던 옷과 실제 범행 당시 용의자의 옷이 색상과 디자인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까지 발견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의 허점도 하나하나 짚어냈어요. 한 달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맞은편 건물의 또 다른 감시 카메라에서 범행 당시 저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이 발견된 거예요. 김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 영상을 보여주며 검찰 측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렸어요. 판사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며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고 공기도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죠. 수임료를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이번엔 무료라고 했어요. 대신 앞으로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도와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2달 동안의 법적 공방으로 미술관 일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번역 의뢰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월세는 밀리고 학자금 대출 독촉장은 쌓여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듯 했어요. 취업 지원서를 여기저기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 메일뿐이었습니다. 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았죠. 이력서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기가 생겼고 그것이 저를 의심스러운 지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안은 김 변호사와의 가끔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잊지 않고 연락해 주었고 종종 한식당에 데려가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한국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방식,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강한 열망에 대해 말이에요. 어느 날, 김 변호사는 자신의 한국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대학생들의 이야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결국 승리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 속 배경이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정의가 있는 나라로 말이죠. 그러던 중 미국 정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며 관세 폭탄을 현실화시켰어요. 많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이 주요 타깃이 되었죠. 뉴스에서는 매일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더욱 빠듯한 생활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빽빽한 뉴욕의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작은 달빛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김 변호사였어요. 그는 제가 잘 지내는지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목소리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다음 날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김 변호사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가는 길에 긴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슈퍼마켓 앞이었어요.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재기하느라 분주했고 생필품 코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세 폭탄의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계란 한 판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요즘 계란 한 판이 12달러까지 올랐다면서 마침 아는 가게에서 구했다고 했어요. 그 마음씨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제 모습이 그에게까지 알려졌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전혀 그런 내색 없이 오히려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요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한국 화장품, 커피, 가전제품까지 사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이 없으면 못 산다는 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웃으며 이제 한국어 번역가인 제가 더 각광받을 때가 왔다고 했죠. 그 말에 저도 웃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식사 후 김 변호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출판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이력서를 다시 정리하고 김 변호사가 알려준 출판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망설이더니 이미 자리가 채워졌다고 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차가웠어요. 결국 통화를 끝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했더니 깜짝 놀랄 내용이 올라와 있었어요. 전 미술관 동료였던 트래비스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도둑으로 묘사하며 그녀 같은 사람은 고용돼선 안 된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지,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말이죠. 화가 나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지만 결국 참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더 시급했어요. 결국 저는 음식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뉴욕 거리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적어도 면접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순탄치 않았어요. 어느 날 한 고객이 저를 알아보고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분명 트래비스의 글을 봤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배달 평점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배달 요청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계속 범죄자 취급하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나자 배달 일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물건이 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계란 한 판이 12달러, 우유 한 통이 8달러까지 올랐어요. 집세도 오르고 공과금도 오르고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장이 계속 쌓여가는 현실이 가장 큰 압박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가끔 연락해 제 상황을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도 충분히 저를 도와줬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트래비스의 글은 더 많은 곳에 퍼져나갔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제 꿈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번역가로서
문화의 다리로서 살아가고 싶었던 제 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악몽 같은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의 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 변호사가 준 계란이 상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그가 주신 계란도 사실은 이미 오래된 것이었다는 걸요. 아마 저렴하게 구했던 이유가 그것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감사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지폐는 한 장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한도에 도달해 있었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계좌 잔고는 0달러였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뭐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운 없이 배달 앱을 켰는데 알림이 와 있었어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저의 배달 자격이 일시 중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고객 평가 점수가 기준치 이하라는 거였어요. 트래비스의 소문이 결국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앱 회사에 해명 메일을 보냈지만 자동 응답만 돌아왔어요. 생계의 마지막 줄다리가 끊긴 순간이었습니다. 절망감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저는 문득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는 분명 도움을 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바쁠 텐데 자꾸 제 문제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저를 위해 충분히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무료 변론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았을 뿐, 이 사회적 감옥은 제가 스스로 벗어나야 할 몫이었죠. 굶주림을 참으며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공기라도 무료로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자리에 노숙자로 보이는 분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웃으며 신문을 건네주었습니다. 별 관심 없이 받아든 신문의 국제면에서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신 기사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비리가 밝혀지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수개월간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고 대통령은 권력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 기사를 읽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최고 권력자가 국민들의 의지와 법체계에 의해 물러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촛불 시위 영상, 평화롭게 모인 수백만 시민들, 질서, 정연한 시위 현장, 그리고 법원의 판결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결연함과 희망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들려준 한국의 민주화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가 말했던 정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된 순간을 지금 목격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경이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빈속을 안고 잠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멀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먹을 것은 없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서 컴퓨터를 빌려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번역 일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일자리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한국 식당 서버, 한국 회사 리셉셔니스트, 한국어 과외 등 가리지 않고 지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남은 동전을 모아라면 한 개를 샀어요. 계산대에서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보니 다시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한국의 정치 변화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법관을 빌려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제 상황이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도 그 뉴스는 어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의란 국민의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 그릇을 비우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인터넷 요금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아직은 연결이 끊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나왔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료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대통령의 비리가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정치적 공방으로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수록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천 명, 나중에는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폭력 없이 오직 촛불만으로 정의를 요구했어요. 더 감동적인 건 그 시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나왔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참여했으며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광장을 찾았어요.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었죠. 시위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 속 한국 시민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순간 광장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를 목격한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기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 사건을 민주주의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어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저 같은 일반 시민이 얼마나 쉽게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찾아봤어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법관을 빌려달라는 반응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일부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국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실망한 사람들이 한국의 사례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등대가 되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시스템에 관한 글들을 읽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아픔, 한국 전쟁의 비극, 독재 시대의 고통,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투쟁까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민주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법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했고 법학 분야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 같은 분이 그 예였겠죠. 그가 제게 무료로 변호를 해준 이유도 어쩌면 그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구직 활동 중에 우연히 한국어 학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어떨까? 한국어 전공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학원에 직접 찾아가 면접을 요청했습니다. 운 좋게도 원장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학력과 경력을 살펴본 후 그는 한국어 초급반 보조 강사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드라마, 영화, 음악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수업 중간중간에 한국의 최근 소식을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들에게도 큰 관심사였어요. 저는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을 열심히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들러 한국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었어요. 한국의 법체계, 교육 시스템, 사회 구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한국 뉴스를 꾸준히 팔로우했어요.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패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떨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번역가로서의 제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문학을 영어권에 소개하거나 영어 콘텐츠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동안의 근황을 물었더니 그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이주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나 번역가로 일할 기회가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는 지인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 후 한국 이주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낯선 간판들과 표지판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이주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요건, 주거 비용, 생활 환경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번역가로 활동하려면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희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특히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 시스템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부당하게 체포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경험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한국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트래비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낯선 주소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미술관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의 스크린샷이었습니다. 트래비스가 또 저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악의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은 돈 있는 사람의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한국계 변호사가 뒤에서 뭔가 조작했을 거라는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모두 알렸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사회적 낙인과 구직의 어려움,
트래비스의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후련했어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트래비스의 행동은 명예훼손이자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6장부터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6장 클라이맥스의 준비 계속. 사흘 후, 김 변호사는 지역 뉴스 채널의 인터뷰를 주선했어요. 그는 저의 사건부터 시작해 미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낙인의 위험성까지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강조했어요. 저도 인터뷰에 참여해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시작해 온라인 매체로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연에 공감했어요. 특히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시점이었기에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시작되었어요. 부당한 사법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래비스의 실명과 행동이 공개되었어요. 그가 다니는 회사 이름까지 알려지면서 회사 측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평판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들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트래비스가 회사 자원을 이용해 저를 괴롭혔다는 증거까지 발견했다고 해요. 업무용 컴퓨터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회사 이메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적 대응도 준비했어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분쟁보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트래비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 변호사에게 조금 다른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트래비스에게 직접 연락해 공개 사과와 함께 악의적인 글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한편 학원에서의 제 평판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저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원장님은 제게 정규 강사 자리를 제안했고 급여도 인상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 이주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으로 떠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에게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법률적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김 변호사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만난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한국 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가 문득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지 다른 나라도 많은데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라고 느꼈다고요. 그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김 변호사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어로 정의를 의미하는 한자가 새겨진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시련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목걸이를 받은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래비스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정직 처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회사의 공식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 결과 트래비스가 회사 자원을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정직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처음에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누군가가 드디어 제 편에 서서 진실을 인정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그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미술관 내부 게시판에는 트래비스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정의다. 트래비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같은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트래비스의 말만 듣고 저를 판단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히 축하할 일이라 생각하며 오랜만에 커피숍에 갔어요.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석양,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문득 더 큰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인이었고 한국의 그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가 자란 나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목에 걸린 정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저를 구했고 나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날그날을 버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의롭게 살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며 살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것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왔어요. 트래비스가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글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글을 읽어보니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인정하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진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거의 1년 동안 저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김 변호사의 도움과 제 자신의 용기,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정의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학원에서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단순한 한국어 강사가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싸운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정말 한국으로 떠날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떠날 거라고. 그러자 학생들이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를 배운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사법 피해자 지원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제 이 모임은 제법 규모가 커져서 변호사 몇 명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믿으라고 격려했어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삶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트래비스의 괴롭힘, 사회적 낙인, 생활고.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정신을 알게 해주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지금 한국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겠죠.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곧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트래비스의 괴롭힘도 부당한 사회적 낙인도 없는 곳에서요. 물론 한국에서의 삶이 모두 장밋빛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곳에서도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시민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이 어쩐지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잠시 망설임도 있었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행편도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출발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티켓 예약 확인 이메일이 도착하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한 거니까요. 남은 한 달 동안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짐을 꾸렸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책들 중 일부는 기부했고 일부는 박스에 담아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아파트 계약 종료 절차도 밟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왜 떠나는지 물었고 저는 간단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행운을 빈다며 웃어주었습니다. 학원에는 2주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전달했어요. 원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작성한 카드와 함께 소소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너무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와는 출국 전날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한 연락처 몇 개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영어, 한국어 번역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정의와 법치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요.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노트북에는 여러 창이 열려 있었어요. 한국어 회화 교재, 대한민국 이민 절차 안내, 국제로스쿨 입학 설명회 자료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김 변호사처럼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도 생겼어요. 짐을 모두 싸고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 번역 일을 시작했을 때의 기쁨, 체포되었을 때의 충격, 무죄 판결 후의 안도감,
트래비스의 괴롭힘으로 인한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국에서 발견한 희망과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 나라에서 저도 그 정신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잠들기 전 김 변호사가 준 목걸이를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그 용기와 결단력을 제 삶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서서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날이에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국 국가를 떠올렸습니다. 그 멀리 있는 나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그 이름을 속삭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그 나라에서 제 인생의 새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저 역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